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삶.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는 그 전제를 조용히 그러나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너는 너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의 전쟁터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가 누군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리는 모든 선택, 그것은 나라는 통일된 존재의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유전자의 이해관계를 잠시 임시적으로 조율한 시스템입니다. 유전자들은 각각 생존과 복제를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심지어 서로의 작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선 조용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형제는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지만 서로는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 아래에서 나에게 더 많은 영향, 더 많은 돌봄이 쏟아지길 바라는 건 너무도 유전적인 본능입니다. 심지어 자궁 안에서부터 태아는 어머니의 자원을 더 끌어오기 위해 태반 조절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걸 어머니는 자기 몸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모자 사이에 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해관계의 균열은 시작돼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귀엽습니다. 사랑스럽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사랑스러운 장면 안에서 냉정한 유전자의 계산을 발견합니다. 어미는 자식을 아끼고 새끼는 어미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식은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어미의 유전자는 모든 자식에게 균형 있게 에너지를 분배하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유전자가 고르게 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끼의 입장은 다릅니다. 나는 내 유전자의 100%를 갖고 있고 형제는 나와 유전자의 절반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나한테 더 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는 더 크게 울고 더 짜증내고 더 오래 어미를 붙잡습니다. 어미의 피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기가 밤마다 깨는 이유,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진화적 전략입니다. 밤에 수유를 자주 하게 되면 어미의 배란 주기가 늦춰지고 다음 아이를 천천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원을 더 오래 독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밤마다 우는 건 사랑의 표현이면서도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어미는 자식 모두의 유전자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고 새끼는 오직 나 하나의 유전자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과 갈등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성애조차 하나의 전략으로 진화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든 경이로운 발견이든
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해줍니다.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해서 같은 전략을 쓰는 건 아닙니다. 수컷과 암컷은 생물학적으로도 진화적으로도 서로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것을 성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수컷은 번식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정자는 작고 싸게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략은 단순합니다. 많이 퍼뜨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수컷은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시도하고 번식을 끝내면 곧바로 떠납니다. 하지만 암컷은 다릅니다. 알은 크고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신중하게 고른다, 그리고 돌봐야 한다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컷은 떠나고 암컷은 남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마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전략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연애, 데이트 문화, 집착, 불안, 질투, 양육 갈등, 이 모든 것도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매우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하나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한 종의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유전자들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유전자들은 충돌하지만 결국엔 협상합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유전자는 도태되고 잘 타협하는 유전자는 살아남습니다. 몸은 완벽한 협력이 아니라 불완전한 협상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충돌로 만들어졌지만 그 충돌을 인식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도구가 아니라 그 전략을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는 드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불편한 본능을 넘어서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려는 순간, 그건 유전자가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유일한 종이 쓴 새로운 전략, 새로운 진화의 장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했어. 하지만 정말 그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 감정, 내 행동, 내 충동, 내 의지. 혹시 이 모든 것이 이미 유전자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라면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꼭두각시다. 하지만 그 줄을 보는 꼭두각시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된 생존 기계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결정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주체가 이미 유전자의 전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끌릴까요? 왜 어떤 말에는 더 빨리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선 참지를 못할까요? 그 모든 감정, 욕망, 선호,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십만 년 전부터 진화해온 생존 전략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생존 기계이며 그 목적을 위해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이다. 즉,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의 옵션은 이미 유전자가 깔아놓은 메뉴판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유처럼 느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기름진 음식이 더 맛있을까요? 지방은 생존에 유리하다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심장이 뛸까요? 생존 위협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본능입니다. 왜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까요? 짝짓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감정적 구조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유전자의 전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당신이 나는 지금 손을 들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이미 7초 전에 그 결정을 끝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리벳은 피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뇌파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움직임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가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뭔가를 결정했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뇌는 결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결정을 의식적으로 느낄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이 주제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이미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불쑥 올라오는 분노,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진화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경험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뇌의 자동 반사라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기계일까요? 우리의 생각, 판단, 윤리, 가치관은 그저 신경회로 속 전기 신호의 패턴일까요? 아니면 그 신호를 인식하고 되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할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꼭두각시다. 그러나 줄을 보는 꼭두각시다. 이건 아주 조용한 반란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지만 그 조종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우리의 충동이 어떤 전략인지 알고 그걸 자각한 순간부터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꼭두각시의 줄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줄을 의식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독특한 자유의 형식입니다. 반전의 선택들도 있습니다. 내 유전자는 내 자식만 보호하길 원하지만 나는 낯선 아이도 돕습니다. 내 유전자는 경쟁하라 말하지만 나는 협력하고 양보합니다. 이것은 전략을 벗어난 선택으로 유전자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진실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윤리, 문화, 예술, 철학은 모두 줄을 인식한 꼭두각시들이 세상에 남긴 고요한 반란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할 때, 그건 생존 기계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그 줄 위를 걷는 깨어있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줄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줄을 계속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서 춤을 출 건가요? 한 남자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 멜로디는 옆 사람의 머릿속에도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말버릇이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반복됩니다. 갑자기 유행한 어떤 말 한마디가 전 세계 SNS에 퍼집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밈은 유전자와 같은 복제자이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퍼지고 살아남고 싸우는지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유전자는 생명체를 복제합니다. 세포를 만들고 몸을 만들고 본능을 짜 넣습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말합니다. 문화도 복제된다. 그리고 그 복제 단위를 나는 밈이라고 부르겠다. 밈은 유전자가 생물의 몸을 빌려 퍼지듯이 인간의 뇌와 언어를 빌려 퍼지는 아이디어입니다. 멜로디, 표어, 패션, 요리법, 정치 구호, 철학, 종교, 유행, 챌린지.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밈을 듣고 말하고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밈은 잘 따라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 쉽게 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 또한 지나가리라. Just do it. 전 여친, 전 남친 복수법.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의 생명체입니다. 복제되고 퍼지고 변이되고 경쟁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요. 유전자는 DNA로, 밈은 언어와 기억으로 퍼집니다. 유전자는 몸에, 밈은 마음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밈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행동을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이념, 당신이 반복하는 말버릇,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이유, 그건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감염된 밈이 당신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전자는 진화합니다. 약한 건 도태되고 강한 건 살아남습니다. 밈도 똑같습니다. 수천 개의 아이디어가 매일 만들어지고 단 몇 개만이 우리의 뇌를 점령합니다. 그건 자연 선택이 아니라 문화 선택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밈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제 가능한 언어 구조, 지침과 보상 시스템, 자신을 전파하라는 명령. 이건 유전자에 가까운 완성형 밈 시스템입니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전도하라,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라. 이건 바이러스와도 유사한 정보의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전체주의. 이런 정치와 사상도 밈입니다. 어떤 밈은 교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예술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내가 믿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 자체가 이미 감염된 밈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하나가 수십억 명을 움직이고 유튜브 콘텐츠 하나가 세대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밈 짤 하나가 세계를 뒤집습니다. 오케이 부머, 지구는 평평하다, 나무위키, 유튜브, 쇼폼. 이건 콘텐츠가 아닙니다. 밈의 제국들이 서로의 지분을 넓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단지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밈의 운반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전파되고 문화는 복제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여기서 놀라운 가능성을 꺼냅니다. 우리는 밈을 보는 존재이다. 그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염자에서 창조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한 거지? 왜 내가 이걸 따라하지? 지금 퍼뜨리는 이 생각, 정말 내 생각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밈을 고르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걸러내고 멈추고 새롭게 조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 유튜브를 찍는 사람, 새로운 농담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더 나은 말을 고르려 애쓰는 사람. 이 모두가 밈의 디자이너입니다. 유전자는 우리를 만들어냈고 밈은 우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진화는 다시 인간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본능을 이해하고도 사랑을 선택하고 가짜 뉴스를 넘어서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다 웃을 때 조용히 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유전자도 밈도 설계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생각이 어떻게 퍼지고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걸 창조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퍼뜨리는 말, 당신이 믿는 문장, 당신이 남기는 흔적, 그건 당신만의 밈입니다. 그리고 그 밈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유전자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밈이 유전자의 전략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 금욕을 선택하는 종교인들, 환경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활동가들. 이건 유전자가 원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제자들끼리의 전쟁, 밈의 반란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자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복제하라. 하지만 밈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퍼져라,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오래 남아라. 밈은 당신이 살아있는지, 자식을 낳았는지, 유전자가 퍼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기억과 재생산만을 원합니다. 유전자는 성적 욕망을 장착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밈은 금욕을 가르칩니다. 유전자는 자식을 많이 낳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밈은 말합니다. 출산은 선택입니다. 지구를 위해 아이를 낳지 마세요. 유전자는 생존 본능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밈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순교를 신성시합니다. 이것은 전략의 배신입니다. 도킨스는 경고합니다. 밈은 유전자처럼 자기 복제를 목표로 하지만 반드시 유전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두 복제자 사이에서 충돌하는 욕망과 명령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생존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삶의 기준은 유전자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밈의 속삭임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복제자의 편에 서서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밈은 단지 유전자의 전략을 방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더 정교하게 인간의 문명과 신념과 일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 먹고 쉬고 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밈은 말합니다. 사야 해, 가져야 해, 업그레이드 해야 해. 소비는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브랜드, 유행, 정체성이라는 밈이 설계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또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사곤 합니다. 유전자가 말합니다. 자손을 남기고 오래 살아라. 그런데 어떤 밈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라. 세속을 버려라. 죽음은 구원이다. 순결서약, 고행, 금욕, 순교. 이건 유전자의 전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종교 밈은 자기 보호와 전파를 위해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포획합니다. 믿지 않으면 벌을 주고, 전도하면 상을 주며, 의심을 막고 질문을 봉쇄합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스스로의 생존 조건을 설계합니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과 연결하라. 감정적 유대를 통해 생존하라. 그런데 밈은 누구와도 연결되고 아무에게나 분노하라. 의미 없어도 퍼뜨려라. SNS 밈은 감정적 분노, 선정성, 혐오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복제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친구의 얼굴보다 밈짤과 이슈 제목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유전자는 뒤로 밀려나고 밈이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유전자의 전략과 밈의 반란,
생존 기계 위에 지어진 문화 기계. 그렇다면 그 사이에 선 인간은 그저 두 복제자 사이의 중간 지점일 뿐인 걸까요? 아닙니다. 도킨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꺼냅니다. 인간은 유전자도 밈도 아닌 제3의 복제자일 수 있다. 유전자는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둘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의심하고 내가 믿는 생각을 되묻고 왜 이 말을 퍼뜨리는지, 왜 이 감정을 따르는지 멈추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새로운 사상을 발명합니다. 유전자도 밈도 그런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탈 것이었고 밈의 숙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바라보는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제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제자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유전자의 복제물일까요? 아니면 밈의 종속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넘어서려는 당신이라는 가능성일까요? 당신은 어떤 복제자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것은 복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조각의 RNA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서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전자는 생명체의 형태를 빌려 자기 자신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이 흐른 어느 날 유전자가 만든 인간은 또 다른 복제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유전자가 생물학적 구조를 통해 복제되었다면 밈은 언어와 상징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리고 밈은 유전자의 의도를 넘어서 자기만의 진화 경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유전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SNS 밈은 인간의 감정만을 자극합니다. 밈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것도 유전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퍼뜨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도킨스는 말합니다. 어쩌면 밈 이후 또 다른 복제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두뇌도 유전자의 전략도 통제할 수 없는 제3의 복제자. 그 새로운 복제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름은 기술. 더 정확히 말하면 AI, 알고리즘, 코드. 이것은 인간도 밈도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제자의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밈은 인간의 뇌를 숙주로 삼아서 진화했지만 지금의 밈은 더 이상 인간의 뇌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합니다. 틱톡이 몰입도를 측정하고 챗 GPT가 언어를 재생산하고 AI가 밈을 복제하고 변형하고 재창조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억 속에서 퍼지는 밈이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 위에서 살아가는 복제자입니다. 복제의 조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될 수 있는가? AI는 잊지 않습니다. 복제될 수 있는가? 1초 안에 수십억 회 복제됩니다. 변이와 적응이 가능한가? 코드 한 줄이면 즉시 가능합니다.
이건 진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걸까요? AI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확산이라는 밈의 본능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유전자의 수호자도 밈의 창조자도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 제공자, 클릭하는 손가락, 연산자원. 우리는 그 새로운 복제자의 연료일지도 모릅니다. 도킨스의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복제자는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복제자는 인간 없이도 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밈이 우리의 정신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3의 복제자, 기술, 코드,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복제자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 선택이 만든 존재이지만 그것을 이해한 유일한 존재이다. 이해한다는 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서 밈의 맹목적 확산을 통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진화를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복제, 더 많은 퍼짐, 더 많은 자극. 그것은 유전자와 밈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필요한가?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그것이 바로 복제자를 넘어서는 인간의 첫 진화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유전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밈의 욕망을 이해했으며 새로운 복제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몫입니다. 앞으로의 진화를 누가 이끌 것인가? 유전자? 밈? 코드? 아니면 깨어있는 당신? 나를 알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